1929년 대공황. 앞에서 봤던 월터 베이지헛은 투기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인들과 은행가들은 현재의 이 번영이 더 큰 번영의 시작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 시대가 올 때마다 이렇게 정치인이라든지 기업가들이 설레발을 친다는 거죠. 이때 대공황 이전이 딱 그런 시기였습니다. 1929년에는 경기순환이 사라졌다는 그런 관념이 출현했습니다. 경기순환이 사라졌다는 것은 경기 호황, 불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경기 불황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913년대에 생겼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출현 때문이었죠. 이제 연준이 경기 불황이 올 것 같으면 금리를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 더 이상 호황이 오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의 신용도를 내린 무디스의 설립자 존 무디는 1927년에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 6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경제 호황을 설명할 수 없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새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후보 대통령이죠. 허버트 후보도 1928년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빈곤의 종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로렌스 스미스는 고점에서 주식을 샀을 때도 투자 원본을 회복할 수 있는 순간은 꼭 온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1929년 가을 주가가 아주 높은 고온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다우존스가 하루아침에 30% 이상 빠졌죠. 1932년 7월 9일에는 고점 기준으로 약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지수가 90% 이상 폭락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이런 폭락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런 새시대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도취에 빠져 있었죠. 새시대가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이 밸류에이션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전에는 적정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었고 또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 수익률보다 높아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이런 가치는 1920년대에는 구시대적인 가치로 취급받고 폐기됐습니다. 대신에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쿨리지 대통령의 행정부 그리고 재무장관 앤드루 멜론이라는 재무장관 그들은 정부의 존재 이유가 오직 기업의 이윤 활동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65%에서 32%로 인하했고 또 법인세도 2.5%로 낮춰서 기업 경영 조건을 아주 좋게 만들어줬죠. 이 덕분에 세금을 적게 내도 되는 이 부유층들은 그 돈을 주식에 다시 투자를 하게 됐죠. 이렇게 주가는 많이 오르는 반면에 빈익부 부익부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늘어났지만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익만큼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감소하니까 할부 구매가 활성화됐습니다. 할부 구매 거래라는 것 자체에도 약간의 투기적인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미래의 수익을 현재 소비하는 거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은 이렇게 할부 구매를 많이 하는 동안 투자자들은 마진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다우지수의 상승분 중에 마진론이 한 28%를 기여했다고 합니다. 마진론 덕분에 그만큼 더 올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1928년에 마진론은 우려할 게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까지 했었죠. 또 이때 당시에 연준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융실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영국을 돕기 위해서 이자율을 3.5까지 낮춘 상태였지만 투기가 이런 식으로 극에 달하니까 연준은 1929년 8월까지 금리를 6%까지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계속되기만 했죠. 그래서 20년대 중반에 증권사 지전망이 전국적으로 8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기업의 임원들도 자기 회사 주식을 상대로 작전을 펼칠 정도로 아주 투기가 만연한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에 지도층 인사나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도 이 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도 역시 상당한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찰리 채플린은 공황 발생 1년 전에 모두 처분을 해서 돈을 지켰다고 하죠. 또 당시에는 여성 해방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도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당시의 그 기록을 보면은 당시 여성들은 미국 전체 부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고 증권거래의 약 3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US 스틸이라든지 GM 이런 회사들의 주식의 30%도 여성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AT&T와 펜실베니아 철도는 50% 이상 소유했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 증권 시장의 호황을 여성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뭐냐라고 했으면은 대부분 자동차와 철도를 꼽았습니다. 항상 이런 신기술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곳곳에서 자동차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었는데요. 1920년대 미국 자동차는 700만 대에서 2300만 대까지 폭증했고, 또 포드가 모델 A를 출시했을 때 포드의 모델 A를 보기 위해서 100만 명 이상이 포드 본사 앞에 몰려들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 관심은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GM의 주가는 28년까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1920년대에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웨스팅하우스사가 라디오를 출시하자 또 라디오로 옮겨갔습니다. 라디오 판매 수는 6천만 대에서 1928년 8억 4천만 대까지 급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라디오 시장을 장악했던 RCA의 주가도 1.5달러에서 85달러로 57배 폭등했습니다. 한 이후에 작전 세력이 붙어서 115배까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죠. 이런 투기 열풍은 이번에는 찰스 린드버그가 1927년에 대서양 횡단 비행을 성공을 하니까 또 항공산업으로 번졌습니다. 라이트 항공이라든지 커티스, 보잉의 주가가 또 많이 올랐죠. 이런 시대 분위기에 따라서 투신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투신사라고 하면은 소액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주사들이 이 투신사를 만들면서 그것을 투기에 많이 활용을 했죠. 근데 또 여기서 어빙피셔는 이 투신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빙피셔에 따르면 투신사는 주가 고점이나 저점에서 발생하는 이 변동성을 사로잡는다 라고 말하면서 건전한 투자라고 얘기를 했죠.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사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팔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건전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투신사는 심한 변동성 있는 주식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에는 투신사들이 계열사 주식을 매집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1928년 12월에 10억 달러의 자본금으로 설립됐는데, 이 설립되고 나서 자사주를 5,700만 달러어치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자회사 셰난도 코퍼레이션을 설립해서 이 회사의 지분을 골드만삭스가 매입을 하죠. 또 한 달 뒤에는 다른 계열사 블루리지를 세우고 또 이 주식을 이 셰난도가 다시 보유하게 했죠. 이렇게 물고 물리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을 한 겁니다. 순환출자 고리가 안 좋은 거라는 것을 현재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상호 출자 연결 고리에 열광을 했고, 따라서 골드만삭스 주가가 3배 이상 올랐었죠. 근데 모든 사람이 또 버블에 환호한 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몇몇 사람들은 이 경고를 했었죠. 쿨리지 대통령 시절에 상무장관이었던 후보, 다음에 대통령이 되죠. 이 사람도 이 투기와 할부 구매가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29년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 후에도 경고를 하고 싶었지만 대통령이 주가 수준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신문사들한테 경고 기사를 요청하는 선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문사들의 경고 기사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당시의 이 투기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지만 실제 경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주가가 주당 수익의 30배를 초과하니까 이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이전에 말했다시피 임금 상승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 빚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독일과 영국에서 유역으로부터 금유입이 늘어나는 바람에 독일과 영국에는 이자율이 상승했고, 또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미국의 수출은 둔화됐습니다. 미국의 제품의 경쟁력을 많이 상실을 한 거죠. 또 그래서 수출 둔화로 미국의 농민들이 힘들어졌고, 이 농민들은 수입이 줄어드니까 또 소비를 줄였죠.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투기꾼들은 이런 사실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심리학자 페스팅어라는 사람은 이 고통이 보상보다 크지 않을 경우 군중들은 인식의 부조화가 주는 스트레스를 견뎌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풀이하자면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수입에 대한 탐욕보다 커지는 그 순간까지 투자자들은 인지 부조화가 주는 스트레스를 견딘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아무리 이 경기가 좋지 않고 사람들이 빚이 많고 국민들이 빚이 많고 농민들은 힘들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계속된다면은 그런 상황을 애써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빠지고 손실이 생기면은 이제 그때 와서야 이제 현실을 똑바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계속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에 말했던 그런 현실들을 무시했지만 결국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죠. 1929년 9월 3일 이 투자 자문업자 로저 베버스라는 사람이 증시 붕괴가 임박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공장들이 문을 닫고 가혹한 경제공황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새 시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베버슨이 신경과민 환자라고 얘기도 했고, 또 2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베버슨의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베버슨의
경고에 따라서 슬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 중순에 사기 사건이 폭로돼서 거대 기업이었던 하틀리가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이자를 올렸고 따라서 미국 증시에서 영국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놀란 이 은행들은 은행장들끼리 모여서 주식 매수를 결의했습니다. 결의를 하고 주식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잠깐만 지체되었을 뿐 증시는 계속 빠졌죠. 10월 28일 다우지수는 260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주저앉으니까 증권사들은 투자자들한테 마진론 상환을 요구했죠. 그렇게 또 마진론 상환을 요구받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집어던지니까 상환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집어던지니까 또 주가는 더 빠지겠죠. 이렇게 공황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공황이 시작되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전화량이 너무 많아져서 각종 설비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화가 안 돼서 어떤 증권사는 이 택시를 불러서 전보를 대신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렇게 이제 2시간이 흐르고 주가 표시기가 고쳐져서 작동이 되니까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패닉에 빠집니다. 이 2시간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또 빠졌던 거죠. 다우지수가 30포인트 폭락해서 230을 가리키고 있었죠. 앞에서 말했던 라디오 회사 RCA 주가는 2시간 만에 40달러에서 26달러로 폭락했고 고점 대비로는 75% 하락한 거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60달러에서 3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은행주들도 대폭락을 했죠. 이런 증시 폭락 사태는 11월까지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이었던 후보는 수요를 위해서 기업들한테 임금을 삭감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은 세금 감면을 발표했죠. 연준은 할인율을 5%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은행과 증권사가 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대기업들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12월 14일에 GM이 특별 배당을 발표하니까 이 다우지수는 저점이었던 198포인트에서 벗어나서 며칠 동안 25%나 회복을 했죠. 이렇게 잠깐 반등을 하니까 다시 낙관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1930년 봄 끝내 다우지수는 41.88까지 하락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GDP는 60%나 줄었고 실업자 수는 1250만 명이 늘었죠. 농업 인구를 뺀 나머지 국민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어서 이전에 만연했던 기업에 대한 칭송도 사라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파산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죠. 제시 리버모어는 1907년에 대폭락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만 이 1934년에 결국 파산을 하고 6년 뒤에 자살을 하게 되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와중에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죠. 루즈벨트는 1년 전부터 경제 공황에 대한 월가의 책임을 물으면서 이 대권에 도전을 했는데요. 후보 대통령은 인식 능력이 떨어지고 자유방임자라면서 비판을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후보가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았죠. 실제로는 경고도 많이 했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경제 공황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대권에 도전하고 이 대권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임기 동안 한 조치들은 대부분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였습니다. 이 33년에는 글래스-스티겔법을 제정해서 은행과 투신 업무를 분리해서 은행들은 이 고객의 돈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투신사들도 이 고객의 돈을 너무 낮은 등급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죠. 또 34년에는 증권거래법을 제정하고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정을 불법화했습니다. 또 연준은 마진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증권감독기관인 SEC도 이때 설립이 됐죠.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유명하죠. 뉴딜 정책은 1920년대에 만연했던 개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뉴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투자를 하는 거죠.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서 주택, 노동, 금융, 물가, 소득, 최저임금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투기는 힘을 못 쓰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루즈벨트의 이 조치의 토대는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죠. 케인즈는 자본을 배분할 권한을 투기꾼과 주식시장에 맡겨둔 과거 정부들을 계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 나라의 자본 축적이 카지노의 부산물이 될 때 모든 일이 뒤틀릴 가능성이 높다. 투기의 바람에 휩쓸려서 투기의 바람에 올라타서 뭔가 투자가 이루어질 때 부가 늘어날 때 이러면 나중에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 정부의 스탠스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항상 정부가 자유방임주의를 추구를 할 때 보통 투기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투기가 부작용이 일어서 터지고 나면은 항상 또 이렇게 이 투기에 반대되는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스탠스로 바뀝니다. 29년에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정부의 자유방임주의로 인해서 버블이 생겼고 그게 터져서 너무 큰 미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루즈벨트는 다시 자유방임주의에 반대되는 정책을 펼친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공황의 원인을 투기꾼들한테 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화폐금융론자 밀턴 프리드먼은 1929년의 대공황은 이 연준이 지나친 긴축 정책을 쓰는 바람에 은행들이 도산해서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 밀턴 프리드먼의 의견과 달리 그 은행들 자체가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연준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은행의 도산 역시 투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자의 말은. 또 프리드먼은 후보 행정부가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한 것도 오류라고 주장을 합니다. 후보가 관세를 올렸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 자국 화폐 통화의 평가가 절하됐고 그래서 힘들어지니까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매겼고 그 보복 관세 때문에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고 그래서 수출을 안 됐기 때문에 이 공황이 더 심해졌다고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많이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사에서 관세를 올려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책을 보면. 또 어떤 경제학자들은 너무 엄격한 근본 인재를 금융공황의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학자 머레이 로스버드라는 사람은 자유방임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방임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멜런 재무부 장관은 후보한테 공황이 발생했을 때 이 시장이 바닥을 칠 때까지 내버려두고 아주 저점에서 수요가 자동적으로 발생할 때까지 이 경제를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후보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또 한편 후보는 이 루즈벨트와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대중의 공포를 너무 부추겼기 때문에 공황이 확산됐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29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원인을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증시의 폭락이 대공황으로 연결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첨예한 논란거리입니다. 단순히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버려둬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입장까지 겹치기 때문이죠. 루즈벨트가 증시 폭락을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것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공격하면은 자기가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한 세대 뒤에 이 증시 폭락은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밀턴 프리드만의 논리는 이 루즈벨트의 유산을 청산하고 싶어하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아주 환영을 받은 그런 논리였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후에 나오겠지만 루즈벨트 시기가 지나고 나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됐을 때는 다시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어쨌든 이런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1920년대에 이 미국 시스템이 붕괴하니까 이 두려움이 낙관론을 대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기회의 땅 미국이 바뀐 거죠. 20년대에는 도덕적으로 좀 타락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 시도를 하려고 했죠. 개인의 자유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관은 1929년 10월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되죠. 저자는 또 책을 쓰고 있는 시점 1990년대와 대공황 시점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20년대의 자동차 산업이 신세대의 신기술이었듯이 90년대에는 인터넷이 신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었죠. 또 두 시대 모두 노동조합이 무력화돼서 임금 상승률이 낮았고 반면에 기업의 순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20년대 노동자들은 할부 구매를 했고 90년대 노동자들은 신용카드로 미래의 수익을 당겼었죠. 또 반독점법이 느슨해졌고 글래스-스티글법으로 인해서 분리됐던 은행의 투자와 이 대출 업무의 경계가 20년대만큼이나 아주 애매모호해졌습니다. 또 그리고 둘 다 자산 투자 붐이 일고 있었죠. 그리고 항상 버블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그렇듯이 이 클린턴 대통령도 1997년에 한마디를 거둡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 경제가 너무나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순환이라는 개념이 파기되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 라고 말을 했죠. 이 버블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가 라고 봤을 때 항상 2008년 금융위기의 버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전에 있었던 규제 철폐를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공황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던 이 글래스-스티글법. 이 법은 투자회사와 일반은행을 분리해서 하는 일을 다르게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위험을 줄인 거죠. 고객의 예금을 맡기는 일반은행은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법안인데 이거를 이 클린턴 정부에서 그램리치 브라일법이라는 것으로 대체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은행도 규제가 완화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 이게 당장에 뭔가 버블을 만들어내고 위험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에 원인이 되기도 했죠.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버블의 양상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의 스탠스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였습니다.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펀도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인 흥분을 한다면서 경고를 하긴 했지만 이자율 인상으로 투기를 억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펀은 연준 의장으로 재지명되었죠. 클린턴 정부 안에서. 또 20년대와 90년대 모두 이 전통적인 가치평가 기준이 무시되었습니다. 이 90년대 이 증권 분석가들도 자본금 같은 것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가치를 따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크면은 가치가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은 오를수록 그 주식이 가치가 더 좋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책은 1999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닷컴 버블이 터지는
과정은 담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후에 닷컴 버블이 터져서 주가 폭락이 일어났죠. 앞으로 또 이런 버블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근미래에 이렇게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90년대와 20년대 유사점이 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이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말하는 인터넷,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겹쳤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금리가 점점점 내려가서 어느 정도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게다가 이 자동차, 인터넷처럼 AI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자리를 잃은 또는 임금이 감소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이 기업의 순이익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소비를 당겨 쓰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건 아니지만 BNPL을 하는 회사들이 좀 곽강을 받은 적이 있었죠. Buy Now, Pay Later, 지금 사고 나중에 낸다. 이런 것을 해주는 그런 회사였는데 나중에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미래의 수익을 당겨서 현재 소비를 해버리면은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규제를 철폐한다 이러면서 반독점법을 조금 느슨하게 하고 이러면은 AI 시대의 버블이 29년이라든지 90년대 닷컴 버블처럼 한번 크게 올랐다가 터지는 과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게 언제 올지 또 얼마나 높게 올지 또 뭐 잘 관리를 한다면 안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봐야 된다는 거겠죠. 대공황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음은 1940년대로 갑니다. 1944년 미국 뉴햄퍼셔주 브레튼 우즈의 마운트 워싱턴 호텔에서 영국 대표 케인즈를 비롯해서 이 연합국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할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된 게 이 금본위제 대신 달러 본위제를 채택을 했죠. 이 금 대신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이 다른 통화들은 달러의 고정 환율로 묶는데 합의를 한 거죠.